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무너진 갱도에는 네모가 있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믹스커피, 비닐, 모닥불, 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무너진 갱도에는 희망이 있었다. 가족과 동료가 구조하러 올 거라는 희망. 함께 갇힌 동료가 나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내가 그 동료에게 힘이 될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두 분을 살렸고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도 춥지 않은 11월 7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사실 온 나라가 침통하고 시리에 빠졌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늦은 저녁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할수 있으면 조금만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니면 안 되면 뭘 소리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세게. 맨 앞에서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분 다급하게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빨리 와라. 이제 그때 직감을 했죠. 끊임없이 움직였더라고요. 살라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안에서 가진 연장으로다가 그걸 정말 너무 기쁘고요. 꼭 살아 돌아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믿겨지지가 않고 9일 동안의 일들이 정말 영화같이 느껴지고 정말 이런 감동스러운 영화는 없을 겁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난 주말 앞두고 너무 기뻐서 다들 소리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지하 190m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221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적 같은 상황, 박성배 변호사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경 경북 봉화에 있는 아영광산 제1수직 갱도 내에서 900톤에 이르는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작업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 비교적 지상에 가깝게 있던 5명은 당일 곧바로 탈출하거나 구조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갱도 바닥 지점, 즉 지하 190m 지점에서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조장 박정아 씨와 보조작업자 박모 씨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구조당국 매몰되지 않던 그 옆에 있던 제2수직갱도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뒤에 두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제1수직갱도 쪽으로 진입로를 뚫기 시작합니다. 발파 작업, 암석 운반 작업 등 9일간 매일 30에서 60m씩 폐갱도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한편으로 생존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시추 작업을 실시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 파이프로 미음, 보온덮개, 해열제는 물론 가족들의 편지도 내려보냅니다. 세상에. 지난한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마침내 지난 4일 오후 11시경 최종 진입로를 확보함에 따라 두 사람은 드디어 구조됩니다. 두 사람 직접 두 발로 걸어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네. 그 순간 가족들과 구조대원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다시 들어도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두 분이 막 지상으로 나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였을까 궁금해. 와 살았다 뭐 이거였을까요? 어떤 겁니까? 네, 작업조장, 그러니까 작업반장 박 씨가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캄캄한 갱도에 오래 시간을 머물며 있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 어머. 9일이나 지났는데 안에서 있었을 때는 이 시간 개념이 워낙 흐려지다 보니까 아니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의 마인드잖아요. 세상에 어쨌든 시간 개념은 흐려졌지만 나와서 한마디가 뭐 예를 들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아니라 사흘밖에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우리들한테 오히려 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첫마디 같아요. 그런데 고립되셨던 이 두 분은 9일 동안 뭘 진짜 어떻게 지내셨을까?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했다. 이게 생존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이 두 분이 발견된 장소는 한 30평 정도 되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매몰되니까 나갈 수 있는 탈출로를 많이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막힌 구간을 뚫으려고도 해봤는데 이건 불가능하구나라고 판단을 일찌감치 내린 이후에는요. 어허. 곧바로 생존 전략을 바꿔서 일단 우리 매뉴얼대로 행동하자라고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곳이 그 공간을 확보한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매뉴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체온 유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경이어서 물이 떨어지면 그나마 식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신체에 바로 와닿게 되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만든 것이 비닐 텐트였습니다. 아하. 사실 갱도 안에는 비닐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하늘이 도운 듯 비닐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서 세상에. 그 부분으로 텐트로 만든 이후에 체온 유지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식수와 영양소 확보가 생존 매뉴얼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식수는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물을 다 마신 이후에는 떨어지는 물을 따로 받아서 이 물 흡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존 의지라고 하는데요. 아하. 굉장히 이 후배 광부분은 굉장히 처음엔 낙담을 했다라고 해요. 어머. 갇힌 상황에. 그런데 이 선임자인 광부분이 굉장히 다독이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세상에. 했고요. 또 이 버려진 폐 나무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그나마 이런 9일간의 생존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매뉴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두 분이 체온 유지하려고 바짝 서로 밀착했고요. 앞서 기지를 발휘했어요. 물론 천우신조에 그 지하 190m에 저런 비닐이 있었을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닐로 커튼식으로 찬 공기를 막았고 모닥불 피웠고 세상에 거기에다가 이것도 궁금해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어쨌든 추위 같은 거 막았을 텐데 먹는 건 허기져서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명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커피 믹스예요. 에? 커피 믹스 봉지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네. 네, 그 커피가 하나당 들어있는 열량이요 50kcal예요. 그래요? 이게 4개에서 5개 정도 먹으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칼로리가 다 충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디사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 총 50kcal이고 네. 첫날은 빨리 굳어질 줄 알고 30개를 갖고 있었대요. 아하. 30봉지를 두 네네. 분이서. 그래서 몇 끼마다 2봉지씩 드신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보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이거 조금 더 시간이 더 지체되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아껴 드셨고 네. 그러면서 이게 당분도 있고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다 들어있어서 아하. 일정 부분 열량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등산 가실 때도 보면요. 네네. 이거 가져가신 분 많아요. 아, 그래요?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걸로 버틴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없었으면 정말로 그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해서 9일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걸 잘 버티는 것이 힘이 됐고 또 하나는 안전모에 달린 이 랜턴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주 조금씩 아껴 쓰신 거예요. 아하. 정말 필요한 물품 찾을 때 그리고 정말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 이때만 쓰시고 왜냐하면 불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공포를 가져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시키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9일이라는 기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요. 저 커피 믹스를 가져간 것도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예요. 물론 평소에도 매뉴얼대로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커피 믹스로 야 이걸 기적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앞서 짚어본 것 중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추위를 막고자 비닐을 이렇게 천막을 친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닥불을 피웠다. 그때는 따뜻할 수 있지만 모닥불을 피우면
주변 산소를 다 소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모닥불을 피우면 질식사 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조 관계자는 두 개의 수갱, 즉 제1수직갱도와 제2수직갱도가 서로 관통하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행히 불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갱도에서 화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캄캄한, 물론 비상용 랜턴 같은 건 있었으니 거기에 의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준 거, 도움을 준 거 그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바로 쾅쾅. 이 발파 소리였습니다. 아하. 밖에서 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만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세상에. 있다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소리가 바로 이 발파 소리인데요.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존자께서 안에 계실 때 발파하는 소리도 다 들렸다고 한다.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갖고 또 안 들리면 실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이 이 시간에도 굉장히 의지하면서 기다렸다고 세상에. 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말에도 나와 있잖아요. 두 분이 의지. 유인경 평론가님, 혼자였다면 정말 버티기도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팀장님인 박정아 씨의 아들이 전했는데요. 아하. 처음에는 뭐 모닥불은 피워놨지만 랜턴 불이 꺼져서 너무 어두워서 네. 둘이 부둥켜 안고 올리기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아하. 근데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나누기도 했고 체온도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는데 네. 55년 전인 1967년에 양창선 씨랑 광부가 386시간 만에 이제 탈출해서 세상에. 아마 우리나라 최장시간 동안 갇혀있던 분인데요. 네. 그분은 그래도 바깥이랑 교신이 됐거든요. 아하. 근데 완벽하게 막혀 있는 곳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도 나누고 했었고요. 그때다가 보조요원이었던 박 씨는 이 사고 난 지점에 사흘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답니다. 어머, 세상에. 나이는 40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50대인 선배가 괜찮을 거야. 살아나올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이렇게 따덕거리면서 굉장히 거기서 우정을 나누기도 했고 네. 체온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사히 탈출하신 후에도 병원에 1인실에 계십시오 했는데 아니다. 네. 같이 방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도 2인실에서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 의지한 채 버텨서 결국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어요. 정말 구조 당시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인가 생신가 하셨을 거예요.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되기 막 직전에 제가 열흘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한번 이 갱구 저 갱구 막 이 헤드램프가 남아 있을 때 다녀보자 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헤드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조금 불안감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한 20분도 채 안 돼가지고 발파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안전 모자를 쓰고서는 이제 한 10m 정도 뒤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꽝 하면서 불빛이 보였어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다. 고맙다. 고생 많이 했다.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사실 버티다가도 잠깐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의 소리가 들렸네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헤드랜턴이 이제 깜빡거렸다잖아요. 이제 마지막 탈출구가 없나 하고 이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셨는데 그때만 헤드랜턴을 썼는데 9일이 지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지고 헤드랜턴도 거의 이제 깜빡깜빡해서 불안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의 공포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빛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닥불이든 랜턴이든. 네. 그런데 그 빛이 없어지는 순간 23분 후 정확히. 네. 그러니까 헤드랜턴이 완전히 배터리가 소진된 게 4일 오후 10시 40분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약 23분 후인 11시 3분에 발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들으니 가까이에 지금 사람들이 왔고 구조대가 발파를 하고 있다는 게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발파가 되고 나서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 네. 그러니 이분이 볼 때 얼마나 그게 희망이 없겠습니까? 거의 네. 죽음 앞에 갔다고 생각했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암흑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빛을 전달해 준 이 구조대의 끈질긴 노력.
이 노력과 안에 있는 두 분이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 이 두 개의 빗줄기가 만나면서 네. 결국 구조라고 하는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구조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되셔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안도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 구조대장의 손끝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매몰 당시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초반에는 탈출을 시도하고 탈출구를 찾으려 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검지손가락 보이세요? 피멍이 들었죠. 손톱 깨졌죠. 다른 손가락도 비슷하지만 특히 검지손가락 손톱 깨졌잖아요. 피멍이 들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암벽을 긁은 거예요. 그 와중에 손톱이 깨지고 부러지고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지금 9일 동안 피가 맺혀서 혈흔으로 남아서 저렇게 부상을 입은 채 취재진에게 저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했겠.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가족분들도 안도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때는 얼마나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필사의 탈출구를 찾으려 했을까 하는 생각을 짐작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이분들이 극적으로 돌아오신 데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도 도움 주신 분들, 그분들 공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경북봉화 아연광산에서 벌어진 기적의 생환에는 동료를 구하겠다는 일념을 똘똘 뭉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숨은 공신인데 네. 구조대는 7명씩 4계조로 28명이신데요. 구성됐는데 박 부장과 대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붕괴 사고 직후부터 매일 6시간씩 네. 교대로 이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68세십니다. 아, 세상에.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 대단한 그 경력으로 인해서 인내를 갖고 어떻게든지 동료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나오셨고요. 이분들을 구조된 임무 5명도 투입됐지만 고립된 작업자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네. 동료인 바로 이 직원들이었습니다. 아하. 이분들에게 좀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조장님, 박정아 씨입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우리를 밖에서 구조를 포기했을까? 그런 절망적 생각 한 적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박정아 구조대장님의, 이 조장님의 답이 너무 가슴 뭉클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광부들의 이 뭔가 의리는요, 정말 끈적끈적하대요. 다른 어느 직종보다. 왜?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직장이다 보니까 그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보다 의리, 그거 정말 질기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를 포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자, 극적으로 생환되신 두 분, 지금 건강 상태 궁금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너무나 다행히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두 생환자분들의 가족 말에 따르면요, 일단 식사도 잘 평상시대로 하고 계시고 병원 복도를 걷고 화장실도 본인이 도움받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력보호를 위해서 안대를 착용한 상황인데 안대를 벗고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대를 찾군요. 시력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식사까지만 해도 죽을 드셨는데요. 점심 식사부터는 흰쌀밥, 김칫국 등 이런 일반식 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박정아 작업 반장분, 우리가 물 한 모금 갖고 끼니를 때웠는데 이런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는 정말 진수성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진짜 참 인성이 너무너무 진짜 고우신 분이잖아요. 저런 말씀, 이 와중에 저런 말씀을 할 겨를이 진짜 있겠어요? 근데 저분은 하십니다, 저렇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이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뭐
카드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의 생還소식에 전 국민이 또 희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사 생還한 광부 2명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대통령실 손여정 이 부대변인이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입니다.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서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비서관의 이 사연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왜요? 이 강 비서관의 부친 역시도 이 경북 문경의 은성탄관에서 광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마도 이 강 비서관 역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소외가 남달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말이 아흘에 9일이죠. 정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응원해주고 상원해준 하여튼 그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쾌유 정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글쎄요. 긴장이 풀린 건가요? 어제 또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창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선 하행선 무궁화호 이 용산역을 출발해서 익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저녁 8시 52분쯤에 영등포역을 진입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선로를 이탈한 건데 승객 279명 중에 34명이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세상에 승객분들 너무너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열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승객 275명이 걸어서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 경험담이 SNS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의 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열차에 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 같은 경우에는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세상에. 객차는 요동치고 이 안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탈선 열차 승객 추정으로 되고 있는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열차 안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눈도 따가웠었다. 탈출은 그래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10년 감수하셨을까요? 근데 최재범 교수님 다행히 정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상자는 계셨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큰 경상만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 빨리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82개 열차가 20분에서 최장 3시간가량 지연 운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지금 KTX 일반 열차 심지어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에서 영등포역 구간도 양방향 운행이 일시 중지되는 사태도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결국 거기에 타신 분도 피해를 입었지만 일반 시민들도 저 열차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아이고 저렇게 지금 탈선된 모습이에요. 아이고 지금 선로에서 이탈해가지고 있던 모습 지금 복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밤사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정상 운행으로 다 복구를 시켜놨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서울시가 어제 오후 9시 42분경에 이 무궁화호 열차 탈선 조치가 완료돼서 1호선 상하선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요? 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시민들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다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 서울시의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한 셈이 됐습니다. 문자 좀 보여주세요. 문자가 뭐라고 온 건데 한번 볼게요. 문자가 6일 날 어제 8시 53분쯤에 떡하니 옵니다. 저기 시간 나와 있죠?
경부선 영등포역 부근 코레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은 조치 완료되어 1호선 상하선 운행 재개되었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래놓고 오늘 아침 서울특별시청 또 문자 보냅니다. 전날, 그러니까 전날이란 말이잖아요. 전날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1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으므로 혼잡하오니 안전을 위하여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보낸지 아세요? 아침 8시 27분에 보내요. 다 출근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시 제정신입니까 이거 지금? 현장 확인하고 문자 보낸 거였어요? 관련해서 불편 겪었던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쯤에 용산역에 도착해서 이제 타러 가고 있었는데 곧이어서 이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된다라고 나왔다가 곧이어서는 이제 열차가 모두 다 취소 중지됐다라고 나왔고 그 이후로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단 집으로 갔다가 새벽에 운행이 재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용산이 아니라 서울역으로 온 상황인데 와보니까 이미 뭐 1시간 반 전 것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 크셨을까. 아침에 출근길에 막 여기저기 전화 어떻게 이것 때문에 저 늦어요. 뭐 혹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도 계셨을까. 아침에 또 급한 상황 여러 가지 급한 상황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레일이 최근에 문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 20분쯤에요.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코레일 소속이었고요.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업무가 화물열차 연결을 분리하는 입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멘트 실은 벌크 화차 12량에 대한 입판 업무 하다가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그 당시에 한 명이 또 추가로 부상을 입기도 했고요. 지금 전해주신 대로 코레일 올해 사망사고만 4번째입니다. 지난 3월 14일에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이른바 끼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연달아서 7월, 9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1월 5일 사고까지 총 4차례 사망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4번 사고가 발생한 민간사업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있는데 거길 제외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아니 코레일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 원희룡 국토통일부 장관이 코레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많다. 완전히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질타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앞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요.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나 끼임 사고도 많았는데 노동부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맨날 계획이다. 근데 이게 여러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코레일 기차 탔다가 4시간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4시간이지 몇백 명이면 몇천 시간입니다. 정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코레일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코레일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 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경영진과 직원 등 160여 명이 직접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렇지만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영등포역과 용산역에는 모든 열차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일단 오늘 오후 4시까지 열차 운행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황을 직접 파악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분통 터져요.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번 소식 들으면 여러분 또 기분이 어떠실지 또 궁금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소식에 앞서서 제가 김명준 앵커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제가 잘 풉니다. 네네. 네, 저 2개 중 화면에 보이는 저 2개 중 어떤 것이 우길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장난 지금 자랑하자는 거죠?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원의 위치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 왼쪽은 우길기지만 오른쪽은 자위항기라고 합니다. 아니, 우길기라고 해서 지금 우기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르다고?
우길기 왼쪽이 우길기고 오른쪽은 자위함기다. 이거 억지 아닙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이게 일본 측의 주장인데요. 문제는 그 주장을 네.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설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런데 정말 최정아 기자님 말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진짠지 국방장관의 말이 진짠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길기와 외관이 이제 유사한 자위함기라고 하는데 이게 유사하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의미는 그게 우길기는 그 센터에 있는 것이고 약간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형상은 뭐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의 똑같은 것 거의 같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정서가 그렇게 느껴져요. 검증해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겨 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비슷한 게 아니라 정서상은 똑같아요. 예. 그래요. 딱 센티미터 자를 내가지고 저 동그라미 위치가 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로 치우쳐 있냐 굳이 그걸 따지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우길기가 자위함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퀴즈에 동참해 보세요. 싫으시겠지만. 네. 저 두 개를 보면 정말 왼쪽에 있는 우길기는 정중앙에 동그라미인가 뭔가 저 뭐라 불러요? 하여튼 원. 저 동그라미. 우길기가 가운데 있어요. 저 동그라미 가운데 있어 우길기는. 근데 자위함기는 정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하여튼 몇 센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길기랑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일본도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장관도 다르다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우리 군이 관함식, 일본 관함식에 참관을 하는데 바로 이 자위함기가 개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아니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우길기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이게 우길기가 아니다.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어느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냐라고 논평을 내고 비판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굳이 자위함기가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설명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어허. 바로 다음 상황 때문인데요. 네. 영상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영상일까요? 네. 어제 낮 일본 가나가와현의 사가미만입니다. 이즈모 하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똑 닮은 깃발이 지금 저거예요. 네. 내걸려 있는데요. 물살을 가로지르며 태극기를 단 우리 군수 지원함 소양함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이요.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건 우리 소양함이고. 네, 우리 경례하네요. 소양함입니다. 벌써 경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하. 근데 왜 지금 저게 무슨 행사길래 지금 갑판에 다 나와서 우리 해군들이 정복을 입고 저 자위함기에 대해서 거수경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이 군함의 전투 태세를 점검하는 해상 사열 의식입니다. 사실 자국 해군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성격이 바뀌어서 이 다른 나라의 함대도 초청하는 이 군사 교류의 장으로 변모해 갑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해서 1949년에 인천 해상에서 처음 실시했고 1998년부터는 다른 나라도 불러서 10년 단위로 국제 관함식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본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네. 국제 관함식을 열게 된 것입니다. 주최국 일본은 물론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18척의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나라 해군도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 다만 2002년, 2015년에는 구축함을 파견한 반면 이번에는 전투함정 대신에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관함식에 보내서 지금 일단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갔어요? 2018년이죠. 제주함 관함식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자위함기 대신에 꼭 일장기를 달고 와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거예요. 시킨 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함식을 열었군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제주에서 네. 좀 제발
자유의 함기 대신에 일장기를 달고 와주세요. 정중히 부탁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관함식에 불참을 했고요.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국제 관함식 참석이 군사 협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듭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 현실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에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최진문 교수님 저렇게 이제 자위함계에 일단 거수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관함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방부가 또 뭐 이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관함식이라고 하는 게 행사잖아요. 네. 결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관함식을 할 때도 우리 해군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고요. 외국 해군들도 와서 우리나라 해군 병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형태예요. 물론 지금 현재 해군이나 국방부에서는 이게 뭐 한일 군사 교류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날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관함식 연설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건 뭐 우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적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사실 헌법에서는 자위대 아니고 군대를 만들 수 없는 국가거든요.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한일 군사 교류나 아니면 우리에게 군사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성과보다는 좀 적은 형태의 성과를 얻고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함식은 끝났습니다만 그 논란이 정치권에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참석해도 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우길기를 향해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군이 경례한 것은 우길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길기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길기가 개항은 되어 있었지만은 주최하는 국가의 그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 관리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길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 자유함기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유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 있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연예인분들 중에요. 본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 이걸 왜 땄어?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코미디언 이봉원 씨입니다. 아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자격증 중에 왜 하필 이것일까 싶은 자격증을 최근에 땄다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네. 어떤 것인가 보니 바로 보트 조종 면허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봉원 씨 하면 네. 이 7.8기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를 했다가 그래요? 또 짬뽕집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성공한 CEO로 거듭나기도 했는데요. 뭐 잘 된다면서 진짜. 네,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나는 도전의 아이콘이다. 드디어 보트 조종 면허를 획득했다라면서 최근 너튜브에 이 유튜브에 교육 수료증을 자랑하면서 직접 보트를 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 많은 자격증 중에 왜 하필 이 자격증이었을까요? 네. 아니 방송하랴.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사하랴. 요즘 장사 완전 잘 된다니까. 근데 바쁠 텐데 뭐 할 게 있다고 보트 조종 자격을 땄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전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는요 보트 조종 면허 면지의 교육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디어 보트 조종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수료증. 네. 진천 일반 면제 교육장입니다. 이 보트가 좀 고급 레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대중적인 보트 조종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하는 거니까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시동하십시오. 330로 출발.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보트라고 발음하기만 보트가 좀 다가오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죠. 어쨌든 저 물살을 가르는 거 보니까 시원한데 와. 저 보트 핸들을 조종관을 잡는 모습 보니까 진심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올해로 이봉호 씨 나이가 60세예요. 어머, 그래요? 60세인데도 저런 도전을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트 자격증 따는 게 버킷리스트였대요. 그만큼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여세를 몰아서 요트 자격증도 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허. 강이든 바다든 어디든 그냥 돌아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요트 자격증도 아마 딸 것 같고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아하. 그런 얘기라고 진짜요? 60세 네. 60세에 본인이 그걸 땄으니까 어허. 본인보다 나이 어린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제가 볼 땐 가능할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최고의 레저를 즐겨보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봉호 씨는 천안에서 지금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하, 네. 그 중식당 운영하면서 보통 이제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 중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은 가능하잖아요. 네. 뭐 요리사 또는 뭐 조리하시는 분 채용해서 하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와,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네. 내가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서 또는 맛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본인이 짬뽕집 운영을 해서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분이에요. 네. 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 뭐든 설렁설렁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목숨 걸고 해라. 이런 아하. 말도 했습니다. 야, 근데 정말 뭐 하나에 빠지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조리사 자격증, 그리고 이번에 보트 조종 면허 자격증. 그런데 사랑에도 진심일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몇 개 끓일 건데? 2개. 2개 끓일 수 있어. 라면 끓이려면 스프를 먼저 넣어.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스프를 먼저 넣어도 맛있다. 계란 2개 넣어. 그냥 하나만 넣어. 2개 넣어. 어머. 괜찮은 거야? 어머. 불을 줄여. 이거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구만. 아니 2개까지 끓여. 저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거든요.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일단 쉽지 않고 그 평생 사랑꾼이냐고 그냥 웃겠습니다. 와, 이런 선문답 같은 상황이 어딨습니까? 사랑꾼이냐 물으신다면 그저 웃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두 분은 사랑꾼입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최수정 씨처럼 막 꽃다발 갖다 주거나 현 씨처럼 뭐 매일매일 더 사랑해 이런 말씀 안 네. 하시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박미선 씨가 이봉원 씨를요 공유랑 꼭 닮았다고 하는 와우. 인터뷰를 보고 사랑꾼이시구나. 사랑하시네요, 진짜. 네, 네. 공유랑 닮았다니까 네.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공유 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공유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네. 어쨌든 공유 씨를 닮았대요, 남편 네. 이봉원 씨가. 어쨌든 정말 네. 사랑의 하트가 막 눈에 막 새겨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7.8기 인생 역전으로는 이분도 이봉원 씨한테 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도전장을 내미신 분이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누굽니까? 바로 방송인 팽현숙 씨입니다. 어머. 예, 만만치 않은 또 7.8기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어허. 일단 무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4개 조리기능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박 사건입니다. 이게 한 번에 딱 붙은 자격증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4년에 걸쳐서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고 어머. 떨어지면 재도전하면서 무려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는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대박 대단한 사건입니다. 거죠. 근데 팽현숙 씨의 이 인터뷰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가 의사 자격증 없이 병원 개원하는 거 봤냐? 오. 내가 식당 열어서 맛있는 것들을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격증 없이
이 식당만 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본인이야말로 정말 찐 셰프, 진짜 셰프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팽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레시피, 진짜 맛있는 레시피들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의사가 의사면 없이 의사할 수 있겠냐. 아, 그 말 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 저 4개 일식,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저것 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가게에서 망했고요. 네. 두 번째는 옷가게에서 망했고요. 세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망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불륜 카페를 했어요.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고 졌는데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그쵸. 전 불륜들만 오는 거야. 난 깜짝 놀란 게 이제 불륜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아는 게 뭐냐면 차에 내릴 때 딱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륜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 내리고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아내는 꽃피는 산골이니까 어머 꽃 예뻐라. 얼른 들어오지 않아 이놈 맵했네 이러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문을 딱 하고 막 뒤돌아서 이렇게 딱 열어주고 팔짱 끼고 우아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서 오세요 하면은 불륜들은 모르는 체하고 싹 가요. 근데 불륜 아니고 진짜 부부들은 아이고 최양락 팽현숙 여기 있었네. 사진도 찍어요. 사진. 정말 이해가 쏙 되게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저런 카페를 뭐 산중에 차렸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팽현숙 씨가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망하셨어요. 처음에 했던 도자기 사업하다 망했죠. 옷가게 하다 망했죠. 레스토랑 하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양평에다가 레스토랑을 꾸몄는데 말 그대로 7.8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 꾸민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나 이런 데 하면 임대료 비싸죠. 땅값도, 운영비 비싸죠. 그러니까 양평에다 그래도 뭐 고즈넉한 자연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놨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되기 싫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팽현숙 씨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 네. 불륜 커플이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딱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묘사해놨을까. 네. 제 아내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따로 내리고요. 제가 먼저 들어가고요. 또 연예인 만나면 같이 사진 찍고요. 네. 저는 불륜이 아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실 유명인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어떤 가게를 그게 뭐 꼭 먹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게를 해도 유명세 덕분에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팽현숙 씨 50세가 넘어가면 대충 살자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라. 100세 시대다. 50대에 최양락 씨는 쉬는 날이 많지만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을 해왔다. 세상에. 사람 인생 알 수 없다. 내가 유재석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팽현숙 씨 운영하는 카페, 식당,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돈을 번다기보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 원잡하지 말고 투잡, 쓰리잡 해라. 40, 50대 은퇴를 대비해서 나처럼 직업 2-3개를 더 준비하라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앞선 이봉원 씨나 팽현숙 씨는 자기 자아 실현 그런 쪽에 맞춘 자격증을 많이 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빙송 여제 이상화 씨와 결혼한 가수 겸 방송인 강남 씨입니다. 강남 씨, 네네. 2020년도에 이상화 씨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남 씨가 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어머, 진짜예요? 스포츠 건강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건데요. 네. 이 자격증 취득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행복했던 게 아내에게 뭔가 해줬을 때였다. 이상화의 행복한 표정이면 충분하다. 평생 내가 주물러주고 싶어서 마사지 자격증을 땄다라고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와. 이상화 씨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격한 듯한 이 감동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있는 병원만 소개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땄어요. 아내분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강남 씨가 사랑꾼 면모가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글에서 반한 거야? 아니 그 앞에 지나갔는데 그 등 근육을 보고 나 얘랑 결혼하겠다 이랬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을 오는데 몰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했는데 서로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항상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이게 마지막에 항상 상호가 얘기 되더라고. 여자 얘기만 들어라 이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상화는 또 판단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되들었어요. 근데 2배로 왔어.
그래서 그때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깨갱깨갱.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대박 사건입니다. 여기 최진봉 교수님이 실천하고 있는 말이 있네요. 유인경 평론가님. 바로 아내 말만 잘 듣자. 네.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아내를 너무 따르는 나머지 국적도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강남시는 이번 2월에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땄는데요.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아, 원래 일본이었어요? 예, 사실요, 이 귀화 시험을 친다라는 게 네. 저도 보면 못 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애국가 4절까지 써야 어머. 되고 뭐 해마다 문제가 바뀌겠지만. 대한민국 태어나기 잘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강남시는 귀화의 이유를 밝히기를 아내가 대한민국을 빛낸 빙상 스타인데 네. 나도 뭔가 외조를 해주고 싶었다. 아내 때문에 세상에. 귀화를 결심했다. 네, 그랬고요. 아유. 사실은 강남시 어머님도 한국분입니다. 어허. 제일 교포시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당연히 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마사지 자격증 따, 음흠. 국적도 받고 이분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랑꾼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사랑꾼. 자신의 힘으로 뭔가 또 네. 하고 자신의 힘으로 배우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모습 참 사랑꾼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이분 딱 보면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농촌, 어촌, 산촌이 막 떠오르는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LTE가 4배가 빠르니 어쩌니 난린데, 그지? 4배 아니야, 3배지. 아니 4배야. 3배 빠르다 그러지. 아이 4배 빠른 거지. 3배야. 아이 4배야 좀. 아이 3배 내가 아이, 이기는 우기 3배야. 좀. 아, 그럼 좀. 설날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절하고 그러는 게 뭐라고? 4배. 난 4배 해. 4배. 3배. 4배야지. 4배. 왜냐면은 아이고 좀 우기지 좀 마. 4배까지 갔다 이거 너무 빠르지 않냐 뭐가? 그래갖고 3배로 조정이 됐다고 내가 알고 조정이 있는데. 돼? 진짜 보고만 있어도 웃음 나와요. 저 두 분은 동갑내기에다가 예능에서 찰떡 호흡을 이제 보여준 분인데,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 두 분 중에 누가 정말 예상치 못한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배우 유해진 씨입니다. 네. 유해진 씨가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산촌, 어촌에서 다 강인한 생활력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엄청 소탈한 매력으로 인기몰이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네. 2020년에 해당 예능의 어촌편 방송을 앞두고 배 조종 자격증을 실제로 취득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낚시하려면 배 한 대쯤은 내가 직접 몰 수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 없는 시간에 땄다라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면허는 이름이 어렵네요. 뭐라고요, 저게?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요, 해당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장이 돼서 직접 배를 몰고 바다를 누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마도로스 유고 선산 낚시에 직접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흔히 배우의 변신은 무죄라 그러잖아요. 여러 역할도 하는데 정말 유해진 씨 깜짝 놀랄만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뭔가 스크린에서도 그런 매력을 발산할 것 같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유해진 씨가 오는 2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올빼미에서 왕 역을 맡았습니다. 어머. 네, 인조 역을 맡았는데요. 세상에.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은 거예요. 사실 왕의 남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때 이 작품에서 저작거리 광대 역에서 이제 인조 역을 맡았으니 엄청난 신분 상승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해진 씨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니 살다 내가 왕 역할을 맡았다. 정말 왕 역할은 처음이고 안 해본 캐릭터라 욕심이 났다. 그동안 정말 도망가고 구르고 뭐 예, 맞는 역할을 많이 하다가 왕 역할을 하니까 너무 좋다. 옷도 입혀주고 왕 역할을 하다 보니까 태도나 마음가짐까지 달라졌다. 색다른 아하.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단합니다. 인조 인간이 아니라 인조 역할을 맡은 유해진 씨 연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여성분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해줄 이분이랍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forget you? 하늘 다 채워도 How can I forget you? 채워지질 않는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어
최진봉 교수님, 예.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박보검 씨.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주가 있냐면 네. 깜짝 놀랄 재주입니다. 이발사. 어머! 이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진짜예요? 미용 자격증. 네, 미용 자격증. 근데 정확한 얘기는 이용 기능사 자격증이래요. 아, 정확한 명칭이? 이용 기능. 근데 아. 이 이용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째는 모발 커트가 가능하고요. 어허. 스타일링 면도가 가능하답니다. 이야.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자격증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이미 군대에 있을 때요. 네. 자격증 따기 전부터 동료, 그다음에 뭐 그 선배 이런 분들 이발을 해줬대요. 손재주가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료 병사들 이발할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걸 직접 면허증을 따면서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계 가위손 박보검 씨 앞으로 활약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엊그저께 해도 주말에 이 꿈 꾸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유인경 평론가님. 예, 한 남성이 로또 복권에 어떤 꿈을 꾸고 당첨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 평소에도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로또 복권, 스피드 1000, 스피드 2000 다 샀는데요. 네. 평소 기억에 남는 꿈이 있냐 물어봤더니 꿈에 어머님께서 아하. 이재용 삼성회장과 식사를 하셨다. 어머. 그래갖고 이제 꿈을 꿨는데 됐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참 어머. 재벌 꿈도 이게 트렌드가 있는 게 저 때는 네.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어머, 진짜예요? 네. 어머.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이더니 이제 드디어 이재용 회장까지 물러왔네요. 네. 어쨌든 이제 당첨이 된 다음에 네. 너무 정직하게 부인에게 알렸고요. 야. 숨기는 분도 있거든요. 착하시네요, 진짜. 네. 네. 감추는 분도 있는데 알렸고 어디에 쓰시겠냐고 그랬더니 대출금도 갚고 아. 자녀 교육에 쓰겠다라고 그래요? 해서 아유, 복을 받습니다. 마음 따뜻하시고 가정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 그냥 당첨되면 내가 이런 말 해야지 멘트 준비한 거 아닐까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처음이 아니래요. 1등 당첨. 아, 그래요? 두 번째래요. 어머! 그러니까 늘 있어 왔던 일이 남들은 한 번도 더 힘든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전자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실제 종이로 된 복권에 당첨이 돼서 5억을 받게 됐는데 어머. 이번에 행운의 사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최정화 기자님, 지금 미국에서도 복권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 거기 또 당첨자가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8월부터 나오지 않아서요. 당첨금 이 수령액의 역대 최대치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어허. 현지 시각으로 어제죠. 파워볼 이 운영 업체에서요. 전날 밤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1등 당첨금이 복권 사상 최고액이었던 얼만데요? 기존 16억 달러보다 더 높아진 19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 금액이 네. 약 2조 네. 6,809억 원이라고 대박 합니다. 사건. 네, 파워볼은 오는 7일 밤, 그러니까 오늘이죠. 다시 추첨에 나서게 되는데요. 와. 파워볼은 매주 3회 추첨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이 다음으로 2월이 되는 구조입니다. 야. 지난 8월 3일부터 전날까지 40회 연속으로 1등 대박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누적 당첨금이 역대 최대치인 이 2조가 넘어가는 야. 금액이 쌓이게 된 건데요. 네. 이 파워볼 도대체 어떻게 뽑히는 거냐? 네. 나 미국 가겠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미국 파워볼 1등에 당첨되려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이 흰색공에 해당되는 숫자가 1에서 69 중에서 5개가 맞아야 되고요. 아하. 또 빨간색 파워볼 숫자가 네. 1에서 26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아하. 6개가 모두 들여 맞아야 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 소식 듣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야, 나도 오늘부터 당장 파워볼 사야겠어.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미국 복권이 거액의 당첨금을 쏟아내자 우리나라에서는 구매 대행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매 대행을 통해서 미국 복권을 구입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우선 미국 복권 회사들 외국인도 미국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지만 네. 다만 미국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권역 밖에서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 미국 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법원이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파워볼 당첨은 그냥 그림의 떡 이러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